인천에서 라오스로 가는 직항 비행기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취재하러 간 기자들은 베트남 하노이를 한번 거쳐 무려 11시간을 날아서야 겨우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했다고 해요. 그렇게 힘들게 도착한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예상과 전혀 다른 풍경에 놀랍니다. 동남아 최빈국 중 하나라는 라오스. 당연히 거리가 오토바이로 뒤덮여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 오토바이보다 승용차가 더 많이 눈에 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달리는 차들, 시내 곳곳에 서비스 센터, 밤을 밝히는 커다란 유리 건물 하나가 전부 한 회사와 연결돼 있었어요. 라오스 청년들이 삼성보다 먼저 이름을 대는 꿈의 직장 1순위, 연 매출 2조 5천억 원. 라오스를 포함한 10여 개국에서 1만 2천 명이 일하는 이 나라 최대의 민간 기업. 그런데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이 놀랍게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난 한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처음 손에 쥐고 있던 건 낡은 중고차 5대가 전부였죠. 오늘 이야기는 그 5대의 차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이 회사의 이름부터 좀 보고 갈게요. 회사 이름은 코라오입니다. 코리아의 코와 라오스의 라오를 붙여서 만든 이름이죠. 저는 이 장명 하나에 이 사람의 전략과 진심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보통 남의 나라에 들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외국 자본이라는 걸 최대한 숨기려고 해요. 정체가 드러나면 견제와 반감을 사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아예 회사 이름 앞머리에 한국을 대놓고 박아버린 거예요. 라오스 땅에서 라오스 사람들과 함께 한국의 이름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는 선언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라오스 국민들은 이 한국 이름을 단 회사를 밀어내기는커녕 자기들의 국민기업으로 품어줬습니다. 외국 기업이 한 나라의 국민기업이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신다면 이 이야기가 더 특별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그 비밀을 풀려면 이 남자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오세영입니다. 1961년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났어요. 성균관대학교 섬유공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코오롱에 입사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는 애초에 흔한 흑수저 창업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에 멀쩡히 취직해 무역 실무를 배우던 그 시대 기준으로는 꽤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탄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안정을 오래 견디지 못했어요. 남이 깔아놓은 길을 걷기보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내는 쪽에 인생을 걸고 싶었던 겁니다. 1990년 그는 사표를 던지고 베트남으로 건너갑니다. 당시 베트남이 어떤 나라였는지 떠올려 보세요.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은 개혁 개방을 막 시작한 아시아의 최빈국. 안정적인 대기업 사원증을 버리고 그런 나라에 맨몸으로 뛰어든다는 건 당시로선 대부분의 사람 눈에 미친 짓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미친 짓은 처음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는 베트남에서 봉제 공장을 차렸어요. 그런데 믿었던 현지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사업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볼게요. 사람이 낯선 땅에서 말도 안 통하고 법도 낯선 곳에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가진 걸 다 잃었을 때 보통은 거기서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무리였어. 다시 취직하자.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죠. 그런데 오세영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공장이 아니라 무역이었어요. 중고 오토바이, 중고 자동차, 건설 중장비 같은 걸 사고 파는 일이었죠. 왜 하필 중고차였을까요? 여기에 이 사람의 감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하는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게 뭘까요? 바로 탈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물자가 오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새 차를 살 순 없죠. 그러니 값싸고 쓸만한 중고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오세영은 그 흐름을 정확히 읽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는 베트남에 터보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다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첫 실패를 딛고 겨우 재기에 성공한 거죠. 그런데 운명은 이 사람을 그냥 두질 않았어요.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베트남이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가입을 앞두고 중고품 수입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오세영 사업의 핵심이 바로 그 중고차, 중고 오토바이 무역이었는데 나라가 법으로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두 번째 좌절입니다. 한 번의 실패도 견디기 힘든데 겨우 다시 세운 사업이 이번엔 정부 정책 하나로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 이쯤 되면 정말 나는 이 동네와 인연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할 법도 하죠. 하지만 오세영은 또 한 번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물러서는 대신 옆으로 눈을 돌렸어요. 베트남에서 막혔다면 아직 아무도 손대지 않은 옆 나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의 시선이 닿은 곳이 바로 라오스였습니다. 1997년의 라오스. 그야말로 경제 불모지였어요. 인구는 적고 산업이라 부를 만한 게 거의 없고 내륙국이라 바다도 없죠. 대부분의 사업가 눈에는 시장 자체가 없는 나라로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그 무렵 한국 기업들은 죄다 중국과 베트남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라오스를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세영에게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건 경쟁자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남들이 여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여긴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 관점의 차이가 이 사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라고 봐요. 똑같은 빈 공간을 두고 누군가는 없음을 보고 누군가는 가능성을 봅니다. 그 차이가 결국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데려간 거죠. 라오스에 자리 잡은 오세영은 코라오 디벨로핑이라는 회사를 세우고 중고차 5대로 자동차 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 5대가 오늘날 라오스 최대 기업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뛰어든 라오스 자동차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지배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차였어요.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브랜드들이 동남아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값싸고 튼튼하고 잔고장 없기로 소문난 일본차가 버티는 시장에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한참 떨어지던 한국차를 들고 들어간다? 상식적으로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오세영이 던진 승부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그는 2가지를 파고들었어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당시 라오스에선 완성된 차를 통째로 수입하면 관세가 무려 100%까지 붙었어요. 차값이 2배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부품 형태로 들여오면 관세가 4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오세영은 이 틈을 정확히 노렸어요. 차를 완제품이 아니라 부품 상태로 라오스에 들여온 다음 현지 공장에서 직접 조립해 파는 방식을 도입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를 확 줄여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동시에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라오스 사람들을 고용하니 일자리까지 생기죠. 나라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단순한 꼼수가 아니라 굉장히 영리한 상생 전략이었다고 봐요. 자기만 이득 보는 구조가 아니라 라오스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설계한 거니까요. 남의 나라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혼자 다 먹으려 들지 않아요. 2번째 승부수는 더 중요합니다. 바로 신뢰였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차를 산다는 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결심입니다. 한 가족의 몇 년치 재산이 통째로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차를 사고 나서 고장이 났는데 고쳐줄 곳이 없다면, 부품을 못 구한다면 그건 재산을 날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 개도국 소비자들이 일본 차를 선호했던 진짜 이유도 단순히 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 차는 어디서든 고칠 수 있다는 안심 때문이었어요. 오세영은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합니다. 그는 차를 파는 데서 끝내지 않고 라오스 전국에 촘촘한 애프터 서비스망, 그러니까 AS망을 깔았어요. 지금 코라오의 서비스 네트워크는 라오스 전국에 무려 150개에 달합니다. 차가 고장나면 언제 어디서든 고쳐준다. 부품도 확실히 공급한다. 이 믿을 수 있다는 이미지 하나가 일본 차가 수십 년간 쌓아놓은 벽을 조금씩 허물기 시작한 겁니다. 가격과 신뢰, 이 2개의 바퀴가 맞물리면서 코라오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합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현재 라오스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해요. 나라 안에 굴러다니는 자동차 2대 중 1대가 한국차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국 대기업이 직접 한 게 아니라 오세영이라는 한 개인이 세운 회사를 통해서 말이죠. 실제로 비엔티안에 있는 코라오의 현대 기아차 쇼룸은 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는 설명이 붙을 정도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현대 기아 쇼룸이 한국도 미국도 아닌 라오스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코라오는 대안이라는 자체 브랜드까지 만들어냅니다. 남의 차를 들여와 파는 걸 넘어 자기 이름을 건 차를 직접 만들어 파는 단계까지 올라간 거예요. 비엔티안 시내를 달리다 보면 대안 엠블럼을 단 상용차를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5대의 중고차로 시작한 사람이 이제는 자기 브랜드로 차를 만드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회사를 취재한 기자들이 남긴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찌른다고 생각해요. 코라오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한 회사만으로는 절대 굴러가지 않습니다. 차 한 대를 팔려면 우선 그 차를 살 돈을 빌려줄 할부금융이 필요해요. 차가 굴러가려면 부품이 계속 공급돼야 하고 고장나면 고쳐줄 정비소가 있어야 하죠. 그 부품과 차를 실어 나를 물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오세영은 자동차를 팔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걸 하나씩 만들어야 했던 겁니다. 차를 팔기 위해 금융을 만들고 정비를 만들고 물류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라오스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그의 손에서 태어난 거예요. 대부분의 사업가는 여기까지 오면 멈춥니다. 자동차로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하죠. 하지만 오세영은 자동차에서 번 돈을 그냥 쌓아두지 않았어요. 그는 그 수익을 씨앗 삼아 라오스라는 나라 전체에 필요한 산업들을 하나씩 심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금융입니다. 2009년 그는 인도차이나 뱅크라는 은행을 세워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돈이 돌아야 하고 돈이 돌려면 은행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은행이 그냥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선진 금융기법과 현지화 전략을 결합한 이 은행은
설립한 지 겨우 4년 만에 자산, 예금, 대출 모든 부문에서 라오스 민간은행 1위에 올라섭니다. 한국 청년이 라오스에 세운 은행이 그 나라 민간은행 중 최고가 된 거예요. 그 다음은 유통입니다. 그는 K플라자라는 전자제품 매장을 열어 라오스 최대의 전자제품 양판점으로 키웁니다. 여기서도 그의 필살기인 철저한 AS가 다시 힘을 발휘했어요. 물류회사 글로비아를 세워 그룹 전체의 물자 흐름을 장악했고, 정부 소유 골프장을 인수해 라오 컨트리 클럽이라는 고급 레저 시설로 탈바꿈시키기도 했죠. 자동차, 은행, 전자제품 유통, 물류, 건설, 농수산, 레저까지 한 사람이 세운 회사 하나가 라오스 국민의 삶 거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장은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최근 라오스 비엔티안 거리를 가보면 온 도시가 하나의 색으로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주황색이에요. 그 주황색의 정체는 콕콕, 우리말로 콕콕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오세영은 자동차와 은행으로 라오스 사람들의 삶에 들어간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들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콕콕이 뭔지 하나씩 볼까요? 결제는 콕콕페이로 하고, 이동은 전기 3륜차 콕콕 무브를 불러서 하고, 장은 콕콕 마트에서 보고, 쇼핑은 대형 쇼핑몰 콕콕 메가몰에서 합니다. 우리로 치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하나의 앱으로 생활 전체가 돌아가는 슈퍼앱을 라오스의 통째로 이식한 셈이에요. 저는 이 콕콕이라는 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한 나라 국민의 일상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려놓는 일이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라오스 사람의 하루 곳곳에 코라오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국민기업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올 수가 없죠. 자, 이쯤에서 왜 라오스 사람들이 이 회사를 국민기업이라 부르는지, 왜 라오스 청년들이 이 회사를 삼성보다 먼저 입에 올리는 꿈의 직장으로 꼽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코라오, 정확히는 지금의 LVMC 홀딩스는 라오스 전체 세금의 약 20%를 책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나라 살림의 5분의 1을 한국인이 세운 기업 하나가 감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라오스는 원래 공공부문 비중이 유난히 큰 나라예요. 그런 환경에서 민간이 이만한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 자체가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코라오는 그 예외를, 그것도 외국인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성공은 한국에서도 역사를 하나 씁니다. 2010년 오세영은 자신의 지주회사 코라오 홀딩스를 한국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 상장시켜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한국의 이민 역사 150여 년, 그리고 75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운데 한상기업, 즉 해외 한인이 세운 기업을 한국 증시에 상장시킨 게 그가 최초였기 때문입니다. 750만 명 중 첫 번째.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그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특별한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상장 과정에 있었던 한 일화가 오세영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증권사들은 코라오 홀딩스의 적정 공모가로 주당 7,500원 안팎을 제시했어요. 회사 가치가 그만큼 된다는 거였죠. 그런데 오세영은 그 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당 4,800원, 증권사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고집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요. 상장 초기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처음부터 값을 낮게 매겨 여지를 남겨두겠다는 거였습니다. 당장의 돈으로 따지면 회사가 조달할 자금이 줄어드는 손해였어요. 실제로 곁에 있던 기자들이 회장님, 시장에서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중에 주가 떨어지면 욕먹어요. 라고 농담 섞어 핀잔을 줬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청약 경쟁률이 380대 1을 기록했고 4조 원이 넘는 돈이 몰렸습니다. 값을 낮게 부른 그 정직함이 오히려 시장의 폭발적인 신뢰로 돌아온 거예요. 훗날 그는 그때 자본시장의 속성을 잘 몰랐던 바보였는지도 모른다면서도 내가 배추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다. 지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가 30년 넘게 낯선 땅에서 신뢰를 무기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봅니다. 그에게 신뢰는 그럴듯한 마케팅 전략이 아니라 그냥 몸에 밴 원칙이었던 거예요. 물론 그의 길이 계속 오르막이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가장 큰 시련은 뜻밖의 곳에서 왔어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팬데믹이 세계를 덮치면서 국경이 막히고 경제가 멈추자 코라오 그룹의 매출은 평소의 10분의 1, 심할 때는 20%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어요. 당시 코라오는 이미 라오스뿐 아니라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 7억에서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거대한 투자가 한순간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오세영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트남에서 2번 실패한 뒤 라오스로 왔는데 코로나로 여기서 또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청났다고요. 국제선 비행기가 다 끊긴 상황에서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전세기를 띄워 무려 1년 6개월 동안 태국과 미얀마, 캄보디아를 오가며 현장을 직접 챙겼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 말이죠.
그는 코로나가 2년만 더 이어졌다면 오늘의 오세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을 만큼 이 시기가 아슬아슬한 벼랑 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이 위기를 그냥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사업의 체질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았어요. 자동차에 지나치게 쏠려있던 사업 구조를 재정비하고 유통과 금융, 인프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한 다리가 무너지면 다른 다리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한 거죠. 흥미로운 건 이 위기 속에서 그의 경영 철학도 한 번 더 진화했다는 점이에요. 사실 그는 라오스 정부로부터 재래시장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는데 우리 그룹의 사업 성격과 안 맞는다며 계속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이 바뀝니다. 시장이라는 게 결국 온 국민의 먹거리가 오가는 국민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딸란라오라는 대형 재래시장을 지었고 코라오의 기업가 정신을 국민의 행복이라는 방향으로 다시 세웁니다. 위기가 사람을 더 크게 만든 셈이죠.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온 코라오는 다시 한번 도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룹의 이름은 코라오가 아니라 LVMC 홀딩스예요. 2018년에 지주사 이름을 바꿨는데 여기에도 오세영의 야심이 담겨 있습니다. LVMC의 L은 라오스, V는 베트남, M은 미얀마, C는 캄보디아예요. 인도차이나 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이 되겠다는 선언이죠. 최근에는 여기에 중국의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라오스 한 나라의 국민기업을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겠다는 겁니다. 회사 본사 로비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크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Beyond ASEAN and into the world. 아세안을 넘어 세계로. 실제로 지금 LVMC 홀딩스는 캄보디아에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세우는 등 인도차이나 전역으로 투자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효성그룹으로부터 이륜차 사업을 인수해 KR모터스를 출범시키는 등 사업의 지도를 계속 넓혀가고 있어요.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코라오가 라오스에서 한국 브랜드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디야커피, 이마트24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와 마스터 계약을 맺어 라오스에 들여왔고 최근에는 하남돼지집과 손잡고 정통 한식 바비큐를 동남아에 퍼뜨리고 있어요. 맘스터치도 라오스 1호점을 열었죠. 그러니까 오세영은 자기 사업만 키운 게 아니라 한국의 여러 브랜드가 동남아로 진출하는 다리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이름에 코리아를 새겨 넣었던 그 초심이 30년이 지나 이런 방식으로 확장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도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지금 오세영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는 상상을 뛰어넘어요. 바로 스마트시티입니다.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아예 새로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짓는 프로젝트예요. 규모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개발 부지가 2,568헥타르, 한국의 동탄이 신도시와 맞먹는 크기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에요. 계획 인구는 24만 명, 주택은 5만 7천 세대, 전체 투자 규모가 약 4조 1천억 원에 이릅니다. 중고차 5대로 시작한 남자가 이제 4조 원짜리 도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의 철학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인다고 말해요. 도시화로 집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도심 밖으로 밀려나는 걸 안타까워한 그는 한 달 300달러에서 400달러씩 장기 상환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주거 모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운 인도차이나 뱅크에 장기 대출을 연결하고 나중에 집값이 급락해도 손해를 안 보도록 최저 구매가 보장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돈을 최대한 뽑아내는 게 아니라 라오스 국민이 좋은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를 두고 정부가 발목만 안 잡으면 로또나 다름없는 대박이라고 평가했다고 해요. 차익만 수십조 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오세영 본인이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두고 남긴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는 스마트시티가 완성되면 도시 입구에 한국인 오세영 로라는 작은 간판 하나만 남기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습니다. 50년, 100년이 지난 뒤에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인 오세영이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했다고 기억해준다면 그거면 만족한다는 거예요. 수십조 원의 차익보다 길 이름 하나. 저는 이 말에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무엇을 쫓아왔는지가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짜 원한 건 돈이 아니라 자기가 뿌리내린 그 땅에 지워지지 않을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낡은 중고차 5대. 2번의 뼈아픈 실패.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경제 불모지. 이 초라한 조건에서 시작한 한 한국 청년이 어떻게 한 나라 세금의 20%를 책임지는 최대 기업을, 그리고 이제는 4조 원짜리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돈이 많아서였을까요?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건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서 된다를 발견하는 눈. 베트남이 막히자 라오스로 일본차가 장악한 시장에서 관세의 틈을, 아무도 없는 불모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그는 늘 남들과 반대 방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성공보다 신뢰를 먼저 쌓은 태도예요. 차를 팔기 전에 AS망을 깔고 이익보다 투자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번 돈을 그 나라에 다시 돌려주는 그 신뢰가 30년 동안 켜켜이 쌓여 결국 국민기업이라는 그 어떤 자본으로도 살 수 없는 자산이 된 겁니다. 기회는 잘 닦인 곳이 아니라 남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척박한 땅에도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회로 알아보고 두 번 넘어져도 세 번째에 다시 일어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혼자 삼키지 않고 그 땅과 나누는 사람에게만 척박한 땅은 비로소 도시를 내어주죠. 오세영이라는 이름과 코라오라는 회사가 우리에게 남기는 건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실입니다. 언젠가 그 스마트시티 입구에 오세영 로라는 작은 간판이 세워진다면 그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에 당당히 새겨 넣었던 코리아라는 두 글자가 메콩강 너머 라오스 땅에 영원히 뿌리 내렸다는 증표가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